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한 과잉 의전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등등에 대한 의혹이 계속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관련한 영상 먼저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대리 수령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네. 없었던 것으로, 그리고 후보와 배우자께서도 직접 관여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공가사를 명료하게 가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입장문을 좀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남시 의원이 배 씨를 향해서 사모님 수행하는 친구, 사모님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사권자인 이재명 후보가 몰랐다고요?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시는 건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나가는 소도 웃지 못할 정도 수준입니다. 좀 상식적이지는 않죠. 당사자도 아니고 배우자가 그렇게 공직자를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심부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갑질인데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비용 처리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의료법 위반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김혜경 씨와 관련한 과잉 의전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새롭게 불거진 게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 친인척들에게 선물을 배달했다. 그런데 여기에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동원이 됐다라는 의혹입니다. 자, 정기남 대변인님. 보도를 보면 이 배 씨라는 인물이 A 씨에게 이 가족 주소하고 선물 품목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돼요. 그런데 함께 공개된 메시지를 보니까 주소라든지 선물 품목이라든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더라고요. 선물을 보내려면 구체적으로 써야 착오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도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만, 명절 선물을 준비하고 또 그 추석 성묘 때 제수용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비서진들에게 시킨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업무 추진비로 구입한 바가 없고 직접 사비로 구매한 거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이번 명절 선물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 카드를 사용했고, 자, 택배를 지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걸 직원들이 일일이 다 지금 말씀 취지라면 이 A 씨에게 배모 사무관이 직접 다 전달하도록, 배달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의혹으로 비춰지거든요. 네. 그러나 비서실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는 택배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택배사에 맡기려면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라든지 주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재돼야 되는 거죠. 이름까지 그렇죠. 포함해서 네. 그런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자, 이게 다 잘했다는 얘기냐? 그걸 떠나서 사실관계는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준혁 의원님, 지금 정기남 대변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A 씨의 주장을 보면 관용차로 직접 배달을 하고 이 부분을 배 씨에게 일일이 보고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정기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지사 부인이 직원들을 사적으로 이용을 해서 일일이 선물을 갖다 다 배달하게 했다. 샌드위치를 사갖고 오게 했다. 고기를 사갖고 오게 했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A 씨라고 하는 분의 사실은 일방적 주장일 수 있거든요.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이렇게 오늘도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읽어는 봤습니다만은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도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과잉 대응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 저는 원칙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아주 제대로 된 감사나 수사를 통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만약에 실제로 그랬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돼선 정확하게 사과하고 응당의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좀 일방적인 주장을 무조건 이것이 다 맞다고 수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이 김혜경 씨가 지시를 해서 그래서 배모 씨가 그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아서 다시금 지식을 했느냐 아직 뭐 그 부분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 A 씨 경기도청 공무원 7급 공무원인 A 씨가 여러 가지 사적인 심부름을 했다라는 의혹들 그리고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박원석 반장님, 네. 지금 청년들 공무원 준비하는 청년들 상당히 많잖아요. 자꾸 이제 이런 논란들 불거지면서 아니 이거 공무원 하면 이런 심부름 다 해야 돼? 이래서 공무원 할 거야? 이렇게 좀 이렇게 인식하는 이런 시선들 많아지지 않겠어요? 공무원들이 저런 심부름 하면 안 되죠. 예. 저런 걸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배우자 리스크냐에 대해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실상 김혜경 씨 의전 이외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그 배모 씨를 성남시의 7급 공무원, 경기도의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한 사람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고 지사였습니다. 네. 이걸 단지 배우자의 좀 부적절한 그런 행동 혹은 불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를 축소하는 거라고 보고요. 공무원이 사실은 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사적으로 거의 그 봉사를 하고 서포트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행자부의 그 준수사항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자치단체장 배우자는 그 어떤 의전도 또 그 의전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어떤 직원 배치도 할 수가 없어요. 2016년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그렇죠. 근데 사실상 직원을 배치하고 의전을 담당케 하고 공적인 업무의 의전이라고 볼 수 없는 자질구레한 사적인 심부름까지 다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지금 국고 뭐 손실이나 이런 어떤 위법성 논란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거는 단지 뭐 사과나 혹은 감사 수준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수사에서 위법성을 가려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앞서 우리 김준혁 교수님께서 아직 이제 사실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김혜경 씨가 지시한 건지 아니면 그냥 소극적으로 그런 뭐 의전을 받은 건지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어쨌든 부적절한 의전을 받았다는 것만은 분명한 거고 본인도 사과를 했어요. 잘못한 게 없다면 사과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단지 그 배 씨하고 친분 때문에 도움을 받았고 상시적으로 받은 건 아니다. 친분 때문에라도 공무원한테 저런 도움 받으면 안 됩니다. 저건 김혜경 씨가 심부름을 시키거나 뭐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박원석 단장이 얘기했듯이 현재 불거지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연일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또 공간 관리 업무를 했던 공직 공무원 중에 이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또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본인도 그 시장이나 지사 시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단하겠다고 또 엄단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상응하는 그런 뭐 조치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또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이제 법 위반 소지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게 이제 대리 처방 의혹이란 말이죠. 배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기 위해서 처방을 받았다라고 하고 A 씨는 아니다. 이거 김혜경 씨 약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진실 공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사태에서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공무원에게 갑질을 한 거나 또는 경기도민이 써야 될 도비를 가지고 뭐 쇠고기를 사 먹는 거다.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문제를 보는 건 뭐냐면요. 지금 사실상
배소연 씨라는 5급 공무원한테 모든 책임을 씌우는 거짓말을 사주하는 것이 아니냐. 배 씨가 예. 그리고 민주당의 선대위 아까 박찬대 씨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주한 거짓말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거짓말에 공범이 되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이제 대리 처방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배 씨가. 그래서 제가 의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약이냐? 그러니까 리비알이라는 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51세 이하 되는 그리고 임신 시도를 한 사람들한테는 처방을 하지 않는 약이에요. 그리고 폐경이 있은 다음에 1년 있다가 처방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 약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이 가슴 초음파라든지 또는 혈전 생기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혈액 검사든지 이런 것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배 씨를 갖다가 배 씨 그것도 또 7급 공무원을 가가지고 대리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한 다음에 약을 복용을 누가 했는지는 지금 안 나오지만 거의 100% 지금 이제 김혜경 씨가 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김혜경 씨가 동일한 약을 종합병원에 가서 6개월치를 처방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배 씨한테는 처방될 수가 없는 약을 처방해가지고 그것도 대리 처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대리 처방 문제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저도 우리 어머니 대리 처방전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우리 어머니가 거동하기가 불편하시니까 네.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어서 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배 씨의 처방전을 7급이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배 씨가 받아가지고 만약에 김혜경 씨가 복용했다. 이거는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뭐 공간 내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사람 관리를 잘못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모든 실제 법적인 책임은 배 씨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거짓말을 지금 사주해서 마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에서 더 큰 문제는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이 거짓말 논란입니다, 사실은요. 이 문제는 앞으로 명료하게 가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뭐 대리 처방 부분은 아직은 뭐 의혹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금 언급에서 좀 나왔던 이제 폐경이란 부분, 폐경은 이 단어가 안에 좀 좋지 않은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어서 저희는 좀 완경이라고 이렇게 좀 순화를 좀 하겠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지금 정태근 의원 얘기 중에 있었던 게 이제 어쨌든 논란이 되는 게 김혜경 씨가 이 배 씨가 처방을 받고 한두 달 뒤에 이제 종합병원 와서 똑같은 약을 6개월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좀 이게 해명이 좀 꼬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해명을 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자기 부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 계신 의원분들이 이런 식의 해명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20대 남성들도 부모를 통해서 탈모약을 대리 처방 받는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보좌진을 시켜서 처방전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해명을 한다고.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느 국회의원, 어느 보좌진들이 맞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요라고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하고 억지로 해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사건이 더 커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막 법인카드로 막 소고기도 사 먹고 대리 처방하고 막 갑질 의혹 있고 이러면은 선대위에 계신 민주당에서 핵심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위축이 돼요. 그리고 창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으로 꼭 뽑아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기가 양심상 아마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한 효과들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한 악재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 대변인님 선대에 계시잖아요. 불편하세요? 아직 뭐 불편하지 않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것은 어쨌든 법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이런 어떤 그 김혜경 씨의 처시는 제가 볼 때는 뭐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봐요.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일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를테면 좀 전에 이제 정태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조직적 공범, 거짓말 사주 의혹 이거 저는 좀 너무 나간 얘기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지금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제 자, 이를테면
이 그 대리 처방 문제만 하더라도요. 김혜경 씨가 사실은 지난 4월에 본인이 직접 분당 서울대병원이라고 하는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네. 자, 본인이 처방받은 사실을 굳이 감춰서 대리 처방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대리 처방 자체가 의료법도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 제보자의 의혹 제기만을 가지고 이것이 대리 처방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조직적으로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다 공범 위치 간다. 이런 얘기는 저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네. 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냐? 시킨 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는 국민들에게 볼 때는 사적인 심부름 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법인카드 유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본다면 이건 이런 특권의식이 어디가 있어? 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엄정한 감사,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법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저는 우선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2번이나 사과했고 네. 저는 적절한 시점에 김혜경 씨도 더 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이 좀 연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더 깊은 반성, 진솔한 사과 이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박원석 말씀 단장님.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거짓말을 사주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7급 비서라는 분이 배소연 씨 5급 비서의 대리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타왔잖아요. 이걸 B씨라고 좀 지칭을 하시죠. 예. 어디다 갖다 놨냐면 순회동에 갖다 순회동이 누구냐 어디냐면은요. 이재명 지사의 사저예요. 집이에요. 자택이 있는 곳이. 아니 이 배 씨는 매일같이 먹는 약을 왜 이재명 지사 집에다 갖다 놔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 사무실에 갖다 놓든지 자기 집에 갖다 놓든지 자기가 복용한 거라면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민주당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배 씨가 뭐 생리불순도 있고 모두 있으니까는 받았다. 이렇게 아까 박찬대 선대위 대변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재명 씨 집에 있는 약을 갖다가 이 사람이 매일같이 먹는다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배소연 씨한테 배 씨한테 당신이 실제로 법적인 문제는 책임져라 라고 해서 거짓말을 사주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상황을 보면, 대리 처방을 지시한 적이 없다. 지금 정태근 전 의원 말씀 맞아요.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누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금방 드러날 이야기예요. 자, 의료기관 확인하고 대리 처방 여부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얼마든지 드러날 얘기. 곧 가면 밝혀질 진실을 왜 거짓말합니까? 후보자 부인이 분명 본인은 대리 처방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을 벌일 수는 있지만 저는 아직은 이것을 단정적으로 제보자 얘기만 듣고 대리 처방했을 것이고 이건 배모 씨가 순회동 집에다 걸어놓은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네. 그러나 얼마든지 그 논란은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를테면 소고기 구입 상당 부분은 공간으로 공급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 순회동에 안 갔었냐? 간 적도 있겠죠. 이런 시시비비 사사건건을 다루자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단정적으로 이것을 뭐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아니 곧 드러날 얘기를 후보자 부인이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 이게 딱 팩트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일부가 반대로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여러 가지 불거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 제기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리 박원석 단장님. 제가 좀 민주당 선대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거를 시간을 끌고 뒤로 미룬다 그래서 물타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제보자가 이미 상세하게 텔레그램으로 그 배 씨하고 주고받은 그 사안을 언론사를 통해서 제보를 했고 그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익제보자 신청을 하겠다. 공익제보자 신청을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어떤 그 공익제보로 인한 면책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 밝혀질 일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그 축소하고 봉합하려고 민주당 선대위에서 너무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일례로 최초의 제보자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사람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해서 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계속 언론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 제보자한테 업무를 지시했던 배 씨가 자필로 사과문을
냈어요. 사실인 게 확정이 된 거죠. 그리고 대리 처방도 있었던 겁니다. 누구를 위한 대리 처방이었던. 그리고 제보자는 분명히 그 대리 처방 받은 약을 이재명 지사의 사저에 걸어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 뭐 사진도 찍어서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거를 김혜경 씨가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은 배모 씨가 김혜경 씨의 그런 건강 상태를 염려해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알아서 대리 처방을 시켰든지 대리 처방은 있었던 거예요.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될 건 정황상 봤을 때 김혜경 씨가 그걸 원하지 않고서 그런 대리 처방이 이루어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상식적으로. 근데 계속 이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없었다, 그런 일은. 그거는 배모 씨가 그냥 단독 행동한 거다. 본인을 위해서 약을 처방받고 복용한 거다. 아니, 본인을 위해서 처방받고 복용한 약을 왜 이재명 지사 사저에 걸어놓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국민들은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민주당 선대위가 앞뒤 안 맞는 얘기하는 걸 다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김혜경 씨와 관련한 의전 논란 최근에 불거진 게 아니라요. 한 10년 전에 지난 2012년 4월에 보니까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성남시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 때마다 시장 부인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하던 배모 씨라는 여성이 버젓이 성남시청 비서실 계약직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성남시 공무원이었던 것입니다. 상임위 회의에서도 이 여직원이 각종 행사에서 시장 부인을 수행하고 있다고 몇몇 공무원들이 시인한 바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배모라는 직원의 업무 분장에는 의전 수행이라고 또렷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여직원은 이 시장이 취임 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직원입니다. 공직자가 민간인을 수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성남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모습은 지난 2012년 성남시의회에서 제기된 주장입니다. 김준혁 의원님. 이 모습만 보면 사실 이런 논란 계속 꽤 길게 좀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저 화면만으로 보게 되면 그 김혜경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일종의 뭐 갑질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의혹 같은 것들이 이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김혜경 배우자를 뭐 이렇게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쨌든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죠. 실제로 그 시장 배우자가 어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지사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청와대 같은 경우 대통령 영부인이 참여한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대통령 영부인과 기초자치단체장의 배우자를 갖다가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참여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 혼자 뭐 행사장에 가서 그런 그 행사장을 갖다가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숙할 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잠시 그런 그 공직자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 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이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쨌든 이번 일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일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식이든지 뭐 대통령 영부인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모든 기초자치단체 배우자들까지 이런 잘못된 관행들 혹은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제 보신 이제 주장이 2012년에 제기된 주장이고요. 그로부터 이제 4년 뒤에 2016년에 이 단체장 배우자들의 사적 활동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의전이라든지 수행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되는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하셨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규정 위반이에요. 이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라고 변명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저는 김혜경 씨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었고 네, 그렇죠. 성남시청에도 같이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 됐을 때 경기도청으로 같이 또 데리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김혜경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전하고 심부름하라고 배려해 준 게 누구겠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의중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결정이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부부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적 의식이 없는 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력을 가졌을 때 그 권력을 갖고 공무원들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최소한의 어떤 공적 의식이 없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과연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그 가진 막강한 권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런 걱정과 의구심도 있습니다. 자, 이런 비판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기가 되니까 이재명 후보도 면목이 없다라면서 재차 이제 고개를 숙이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가요, 이 배 씨에 대해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경기도 7급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배 씨는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고 하는데 그 담당 업무가 국회 소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국회에는 아예 출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처음부터 아예 작정하고 불법을 저지기로 한 것이 되고 그 불법의 주모자는 임명권자인 이재명 후보 본인이 됩니다. 이 후보는 이 제보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고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 교수님,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국회와 관련한 또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이건 네. 또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비서실에 소속돼 있지만은 대국회 업무 담당하는 분으로 임무를 국한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다가 여러 가지 본인들의 협력할 것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관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소속일 텐데 그분이 협력관, 국회 업무 협력을 하는 그러한 업무를 부여를 받고 김혜경 씨를 저렇게 의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배 씨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또 다른 이제 제보자죠. 이 A 씨와 관련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를 신청할 거다. 뭐 다음 주에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 대변인. 근데 보니까 이 이재명 후보 측 인사들이 뭐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서 지금 A 씨가 상당히 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뭐 그래서 이제 공익제보 신청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제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공익제보 신청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저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 제보자에게 계속 접근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네.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제보자가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든 또 뭐 공익 어떤 신고가 됐든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법적인 어떤 처벌 여부를 떠나서 이게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이것이 인식되고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특정 뭐 관계자들이 후보 진영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보자에게 본인이 느낄 때 신변의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네. 이렇게 접촉하고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거다. 네. 그런데 특히나요, 또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A 씨 신상과 관련해서 여과 없이 방송을 하면서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박 단장님,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 A 씨 공익 제보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을까요? 뭐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공익제보 신청을 받으면 그 법에 따라서 공익제보자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권익위 심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공익제보자로서 요건은 충분히 저는 갖췄다고 봅니다. 전직 공무원으로서 공직 수행 중에 있었던 부조리함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제보를 한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권익위가 내리게 될 거고요. 저는 뭐 지금 이 제보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좀 괴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후보 측에서도 계속 전화가 온다 그러고 또 일부 그 유튜브와 같은 그 인터넷 그 방송에서 목소리를 변조 없이 그렇죠. 본인의 육성을 그냥 내보내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본인이 노출될 그런 어떤 그 위협도 느끼고 있고 그런 거는 좀 언론이나 유튜브 방송에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분으로서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서 저런 폭로를 했다기보다도 본인이 몸담았던 조직에서 발생한 불합리함을 본인의 양심상 그냥 묵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폭로하는 거지 자신이 어떤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보자에서 다른 편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민주당 이제 그 선거 관계자들이 의도가 의심스럽다. 저렇게 장기간 걸쳐서 텔레그램을 캡처해 놓고 한 것은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비난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뭐 그 인터넷 방송의 기자가 무려 뭐 50몇 시간을 녹음한 거를 나중에 방송에 공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의도를 비난할 때 민주당 적극 방어했었거든요. 그런 거 아니라고. 역지사지를 해보면 지금 제보자에 대해서 그런 식의 언사를 하는 거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논란들, 의혹들, 이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요. 지금 경기도청에서 감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태근 의원님, 일각에서는 경기도청에서 감사를 하는데 이거 감사 제대로 되겠냐 이런 목소리가 많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감사 문제 이전에 조금 전에 제보자의 신변보호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익제보에 대한 판정 여부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에서 앞으로 이재명 후보나 뭐 배모 씨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 어느 누구도 이 제보자 7급 공무원 이분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이거를 지시를 해야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 일이 없으면 누군가가 또 과잉 충성한다고 해가지고 뭐 왜 그랬니 연락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계속 그 제보자를 압박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자하고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분명히 얘기해서 어느 누구도 접촉하지 말아라. 일단 보호는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진실에 의해서만 처리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지금 말씀드린 경기도 감사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 김문수 남경필 지사가 있을 때는 경기도가 감사관을 감사원으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직원이 나와가지고 감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된 다음에 개방직으로 해서 감사관을 불러들여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명 지사가 같이 활동했던 민변 소속의 변호사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이 봤을 때 아, 저렇게 해가지고 감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셀프 감사 아니냐 이런 그렇죠. 비판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감사와 더불어서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도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이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면 제가 봤을 때 적어도 몇 가지의 사항, 예를 들면 대리처방 이런 거는 금방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사실은. 신속하게 사실은 수사가 될 사안인데 이제까지 경기 남부청에서 움직인 걸 봐서는 이게 또 수사가 제대로 될지 좀 국민들 보기에는 참 답답합니다. 정 대변인 어떠세요? 지금까지 뭐 여진 비판적인 뭐 이런 목소리들을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라면 이게 좀 더 간다면 어쨌든 뭔가 좀 돌파할 이런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사안 자체가 어찌 보면은 그 무슨 법적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정서법에 좀 거슬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안 자체를 길게 끌고 가는 것은 후보든 후보 진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앞서 감사의 그 뭐 셀프 감사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감사관 한 명이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감사관실에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좀 뭐 봉합하거나 축소하려다가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네. 그래서 감사는 감사대로 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제시하고 또 필요하다면 또 한 번이라도 후보자나 후보 부인이 직접 나서서 진솔하고 또 깊은 사과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이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김혜경 씨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 논란들 짚어봤는데 어쨌든 경기도청의 이제 감사도 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또 관련 이 인물들에 대해서 고발장도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수사가 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보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도 지났고요. 그제 TV토론, 첫 번째 TV토론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흐름들, 후보들 지지율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부분들 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지금 표로 준비해봤는데 자, 먼저 리서치뷰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 38%, 윤석열 후보 46%, 두 후보의 격차 8%포인트 차이고요. 그다음에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 40%, 윤석열 후보 45.7%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김진혁 위원님.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 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요. 보면 네네. 뭐 오차범위 내의 박빙 결과도 있고요. 또 오차범위를 또 벗어난 이런 결과도 있는데 요걸 떠나서 이제 흐름을 보니까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조금 하락세를 가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상승세를 가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세요? 사실은 그 이번 대선 기간 전체를 볼 때 이 여론조사라는 게 계속 좀 들쑥날쑥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가 조금 높은 것은 아마도 그 지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진 상황들 그리고 이것을 갖다 대응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 특히나 또 지금 이제 9시간을 2주 연장하는 이런 과정들 물론 이제 이전에 네. 그 여론조사를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그대로 이재명 후보에게 연결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대남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대남들이 하고자 하는 이 생각들 제가 이번 그 연휴 기간에 20대 아들 둘하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네들 이대남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냐. 네. 그랬더니 아빠 정말 우리는 그냥 뭐 이 정부가 싫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왜 싫은 거냐 그랬더니 아이 그냥 몰라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 아주 명확한 해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이제 새로운 그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새로운 차별 그래서 권력 교체 혹은 정권 교체 새로운 시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재인 정부가 했었던 어떤 실책 부분들이 그대로 이재명 후보가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안 끌어안고 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가 더 올라가지 않는데 전 또 뭐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새로운 또 변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알 수 없고 아마 다음 주쯤 되게 되면 또 새로운 변화의 여론조사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교수님, 지금 흐름은 뭐 물론 흐름이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두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왜 우리가 이제 명절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지금 여론조사가 설 연휴를 지나서 조사한 이 조사인데 그렇다면 이번 설의 밥상 민심은 윤석열 후보에게 좀 더 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두 개의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 상승했고 네. 이재명 후보는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흐름은 윤석열 후보가 탔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분석할 때 대략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봐요. 기본적인 여론조사 지지도를 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지금 유리해 보이죠.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느냐. 그리고 정권 재창출 여론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대략 평균적으로 보니까 15% 내외로 정권 교체 여론이 높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중도층의 여론이에요. 각 후보들의 뭐 각 진영 지지자들의 여론은 뭐 그 후보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중도층이 누굴 지지하느냐. 제가 설 전에 여론조사를 봤더니 두 후보의 중도층의 여론이 상당히 그냥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설 연휴 때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중도층도 윤석열 후보에게 더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여론조사의 지지 추세를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상승 흐름을 탔다라고 보여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좋은 일이 없어요, 지금. 계속 악재만 반복이 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본인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선대위의 역량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묘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상당히 이재명 후보 쪽에는 답답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 대변인님은 선대위 차원에서 이런 분석 어떻게 보세요? 뭐 어쨌든 그 지금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이제 출렁출렁하고 오차범위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상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상할 때는 설 연휴 기간 진입하는 시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약간 반등의 조짐이 보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설 연휴를 거치면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설 민심이 어쨌든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안정감 또 그리고 실제로 준비된 후보 또 민생 경제를 이끌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설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그 반등의 조짐이 결집하는 모양새로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 이후에 이제 설 연휴 마지막 기간에 한 조사들이 보게 되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다소 좀 더 이렇게 회복하는 모양새고 이재명 후보는 좀 다소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는 소위 이른바 김혜경 씨 지금 뭐 후보 부인이죠. 이런 그 의전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TV 토론을 통해서 뭔가 확실한 우위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를테면 중도층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중도층이 본다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에게 보여지는 것은 유능함과 추진력에 보태서 더해져서 이를테면 좀 더 안정감, 그다음에 신뢰감 이런 부분들이 더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진다면 남은 앞으로 TV 토론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충분히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어떤 안정감과 신뢰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 비전이나 특히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안도감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맞은 첫 주말입니다. 이재명 후보 반등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지역을 누비겠죠. 그 모습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교수님.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가 균형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수소 중심 사회로 이전하게 될 텐데 그 중심에 저는 울산이 있다. 물론 뭐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넋을 기리고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도리고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후보 주말에도 아주 알차게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호남 민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지금 윤석열 후보가요. 호남에서 20% 안팎의 지지율을 보고 있거든요. 일부 조사를 보면. 자,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지금 호남 민심이 저는 확실하게 과거처럼 이재명 후보한테 쏠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하나 있고 동시에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시절보다는 훨씬 더 호남에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동안 국민의힘이 해왔고 또 윤 후보 역시 그렇게 또 해왔고 그런 점들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명박 후보가 과거에 이해창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호남에서 평균적으로 한 5% 정도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 호남에서 약 9% 정도를 얻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10%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는 20%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20%는 조금 욕심이고 그래요. 15%만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세를 확실히 굳혀가는, 그래서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지는 이유가 뭐냐면, 호남 표심의 변화도 중요합니다만 호남 표심이 호남에서 출향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15%만 얻는다, 15%를 넘는다, 그러면은 확실한 승기를 잡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습니다. 제주 해군 기지는 국가의 필수 요소다. 무장과 평화가 함께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목이 메이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었습니다. 윤 후보가 내일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의 이런 호남 지지세의 흐름, 이와 관련한 일정과 무관치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그제였죠. 대선 후보들 간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말들을 남겼는데요. 어떤 말들을 남겼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네.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예. 62.6점입니다, 사실. 이 R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R200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R200. R200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100%.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 아니 EU 뭐란 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도 회자되는 두 사람 간 토론 모습이었습니다. 박원석 단장님. 네. 이 TV 토론이 시청률 39%를 기록했어요. 3사 합쳐서. 이게 이제 역대 두 번째로 TV 토론 사상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이었는데, 왜 우리가 이제 지금 대선을 역대 비호감 대선이다, 누구 뽑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청률이 높았던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만큼 사실은 제대로 된 정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갈망이 있는 거죠. 지금 양당에서 상대 후보를 향해서 쏟아놓는 말들이나 또 그게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들을 보면 비호감 대선이라는 그런 국민들의 외면을 부추기기에 충분한데, 근데 이제 국민들은 이런 비호감 대선 속에 선택하고 싶지 않거든요.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직접 후보들로부터 듣고 싶고, 또 TV 토론을 양자로 하느니 다자로 하느니 설왕설래 끝에 법정까지 거쳐가지고 다자 토론이 성사가 됐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비해서 첫 토론이 그렇게 아주 화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제 탐색전 수준이어서 어느 후보도 특별한 실수를 하거나 또 어느 후보도 특별히 돋보이지 않은, 대체로 후보들이 차별성은 보이는데 TV 토론을 통해서 누가 압도적으로 득점하고 누가 압도적으로 실점한 이런 우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토론들에서 쟁점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이제 후보들이 국민들 앞에 얼마나 효과적이고 전달력 있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TV 토론의 우열이 좀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교수님, 지금 잠깐 언급이 됐지만 어쨌든 이 TV 토론 보는 시청자 그리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후보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까? 이 부분 유심히 보잖아요. 그런데 이번 TV 토론 보면 소위 우리가 시체말로 얘기하는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어요. 그렇죠. 준비가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음 토론을 위해서 좀 아껴놨던 걸까요? 근데 뭐 TV 토론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물어봐서 상대방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실수를 유도한다? 이것은 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실수를 하는 부분이 되게 커 보일 텐데 이번엔 그런 것은 좀 없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신 이거 알아? 이거 모르지? 그 지도자감이 아니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는 TV 토론이 그냥 특별히 여러 가지 여론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좀 낮았지만 뭐 저 정도면은 선방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8일 날 기자협회에서 하는 예정됐던 그 TV 토론은 지금 실무 협상이 파기가 돼가지고 지금 무산됐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무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많은 TV 토론을 통해서 정말 어느 분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비전과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무산됐지만 앞으로 15일 이후에 있을 법정 토론 3회를 제외하더라도 계속적인 TV 토론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주영 의원님, 저도 이제 TV 토론 보면서 이거 언제 나올까 솔직히 좀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TV 토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뭐 윤석열 후보라든지 또 최근에는 또 이재명 후보라든지 가족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TV 토론을 하면 이 부분을 누가 먼저 짚을까, 어떻게 대응할까가 관심이었는데 전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글쎄 뭐 좀 탐색전 정도 수준으로 좀 봐야 되겠죠. 사실은 저도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하면서 봤는데 또 생각보다 아주 치열한 난타전은 좀 없었다. 기대를 많이 그런데 하셨어요? 예. 저는 역으로 이 TV 토론이 39% 이건 엄청나게 놀랄 일이거든요.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저는 시청률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기대들이 저처럼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역으로 그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에 가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TV 토론을 39%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다는 거거든요. 어떤 후보가 더 대통령으로서 적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부분도 있고 이대남 문제도 있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합류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대통령을 뽑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혹은 이 사회를 위해서 올바른 것인가를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저는 TV 토론의 시청률로 보여줬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하나하나 더 나가게 되면 이 TV 토론이 좀 더 세밀하고 강력한 그런 대응들이 있어질 거고 거기서 우열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누구를 선호하는지 이제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누가 승리할 거다. 김준혁 의원의 개인적인 예상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뭐 결정적 한 방도 얘기했지만 이번 TV 토론 대장동 문제는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도대체 입장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안 한 거다 또는 내가 한 거지만 이거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거다. 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분명한 거는 성남시가 공공개발하는 거 못하게 막고 이랬던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후보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응?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특검 지금 유동규, 김만배 씨가 지금 재판 중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배임 혐의가 네. 유죄라고 보세요? 무죄라고 보세요? 일단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뭐 혐의가 있겠죠. 혐의가 있겠지만 그 유동규와 이 김만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한 녹음에
2층 이재명 알면 큰일 난다. 절대 비밀로 해라. 이런 녹음도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아니면 활용당한 무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딜레마를 이재명 후보께서 분명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박원순 당대님.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 수감했잖아요. 그때 심상정 후보가 이 대장동 관련해서 엄청 세게 몰아붙였어요. 그걸 이번 TV 토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몰아붙이네요. 뭐 국토위원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국민적으로 그 관심과 의혹이 증폭돼 있는 상황을 국토위원이 그런 국민들의 의혹에 근거해서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날 토론회에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그 이재명 후보께서 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본인의 업적을, 즉 공익환수를 강조할 뿐 윤석열 후보의 질문 혹은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답변을 안 하셨어요. 저렇게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시면 저는 TV 토론이 진행되는 내내 저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적으로 의혹이 해소가 안 됐습니다. 물론 지금 검찰이 수사해서 유동규, 김만배 등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서 기소를 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답을 하셔야 될 몫이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설계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설계자로서 저렇게 1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거냐. 아니면 알고도 그걸 방치했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거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은 무능이고 알고도 저걸 방치했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 부분 특정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인데 그런 분이 국가 경제 정책을 맡아서 부동산 정책을 맡아서 과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대목이 있죠. 그저께 TV 토론에서 나왔던 이 얘기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또 듣는 것 같습니다. 이 대장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특혜효과 관련해서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김만배 씨에게 소위 50억 원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이른바 50억 클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이름이 언급되던 곽상도 전 의원이 어젯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정 대변인님, 곽상도 전 의원 구속은 어떻게 보세요? 곽상도 의원 구속을 그동안 이제 한 차례 기각됐었지만 그렇죠. 두 번째 법원이 그 이제 구속 결정을 하게 된 건데요. 저는 곽상도 구속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대장동 의혹에 있어서 두 가지 갈래가 어떻게 보면 수사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특혜 의혹, 그다음 로비 의혹. 이 두 가지 축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특혜 의혹은 지금 어찌 보면 상당 부분을 탈탈 털었지만 거의 지금 현재 특별히 진전된 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로비 의혹 부분은 사실은 50억 클럽 수사가 초입 수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곽상도 전 수석이 의원이죠. 의원이 구속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엊그제 나왔던 이른바 김만배 씨의 50억 클럽 주장,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정영학 회계사와의 대화 속에서 나왔던 50억 클럽의 내용이 어느 정도 법원에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허언이 아니라 실제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제는요, 이 50억 클럽이 그동안은 뭐 김만배 씨가 그냥 어찌 보면 한 번씩 해보는 정도의 얘기인 줄 알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곽상도 씨가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어서 그동안 쭉 곽상도 씨를 비롯해서 법적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지 또 저기 법조 그 인맥들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도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화천대유의 시작과 끝이 검찰 내의 어떤 검찰 인맥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질 수 있는 하나의 초입 수사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정 의원님, 저희가 이제 대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곽상도 의원 구속이 이번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영향이 전혀 없을까요? 그걸 가늠하기는 뭐 어렵고요. 곽상도 의원이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아야죠. 근데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 사건이 본격 수사가 된 게 작년 10월,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들어서 본격 수사됐거든요. 지금 석 달이 지났잖아요. 그 재판도 시작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기남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위 1조 원대의 범죄적 수익을 올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배임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정진상 씨 같은 사람 소환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것도 안 되고 있고. 지금 법적 카르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곽상도 뭐 전 의원, 뭐 박영수 특검, 뭐 권순일 대법관 등등등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뭐 당사자들 검사들은 뭐 수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 갖고 있는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고 빠르게 제대로 수사를 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응답을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한 거죠. 자, 이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과 관련해서 이 대장동 문제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불거질지 뭐 정태근 의원은 아직은 뭐 가늠을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TV 토론 이후에요.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아닌 이 후보의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분이 다 동의를 하시니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네,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건 선택이 아니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재발견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게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로 조금 이전하는 효과들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준비가 많이 되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장 교수님, 이 토론에 의해 여야 모두 이 안철수 후보 많이 추켜 세우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후보 추켜 세움으로써 지지율을 높여가지고 안철수 후보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이 있는 것이고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의 당사자, 협상 대상자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심기를 건들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감정을 건들지 않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하나의 팀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안정적으로 두 자리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설 연휴 때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대위로부터 어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직접 보고받고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강구 중이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의 흐름으로 본다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없어도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그러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와 함께 이번에 한 팀이 돼서 대선을 치르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적인 재반 상황적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안철수 칭찬하기가 지금 여야 각 당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방금 잠깐 언급됐지만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화라는 이 세 글자가 다시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박원석 단장님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대선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막판 최대 변수다. 아직까지 유효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또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일관된 이제 보수 행보를 보여왔어요. 그리고 지난 TV 토론에서 보면 특정 이슈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보다 더 보수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가치의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정권 교체를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지지자들의 바람 이런 걸 아마 외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 단일화를 했을 때 안철수의 정치라는 게 이대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단일화해서 뭐 어떤 그 정치공학적인 그런 뭐 지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야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당선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과거의 DJP 연합의 전례를 보더라도 권력 분점 형태의 연정을 했지만 그게 오래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결단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 설련을 들어오기 전에 한참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을 때와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현실적인 고민이 있긴 할 텐데 또 그 단일화를 그냥 받자니 본인의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뭐 새정치 시대 교체 이런 것들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이런 어떤 위기감도 동시에 있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만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뭐 그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곧 뒤따르고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당의 체제를 계속 정비해서 가는 게 이제 중요하고 지금 우리 선거 과정 중에서 나름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수 정당의 새로운 선거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깨질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는 뭐 단일화 이미 뭔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이준석 대표의 개인 생각이죠. 대표든 선대본이든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는 전략적으로 대표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단일화 카드는 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거를 타이밍을 가지고 이제 후보가 결단을 해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 이준석 대표 얘기 가지고 그 전체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김준일 의원님, 지금 얘기를 들어봤는데 반응이 달라요. 여전히 이준석 대표는 이 단일화에 대해서 그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글쎄 그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 KSY 여론조사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6.9% 지지율입니다. 7%라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 후보가 제일 높을 때가 한 5%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그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그 혼란스러웠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안정된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까지 갔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노력하고 한다면은 이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요. 후보들은 늘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후보가 된 본 적은 없지만은 네. 그런데 대선 후보가 되게 되면 3%, 4%, 한 5% 이상이 되면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까도 그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준비된 후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대통령 후보로서의 준비를 지금까지 해왔던 그 입장에서 국민들이 나를 존중할 것이다. 특히나 이번 그 TV토론 39%의 시청률 내에서도 본인을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나갈 거다. 그러나 만약에 최하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놨을 때 어떤 대연정 속에서 단일화를 할 수 있지만 그 단일화가 반드시 국민의힘과 단일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본인에게 더 유리한 입장에서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와도 단일화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 대변인, 저희가 이제 단일화라는 이 주제를 잡아서 지금 뭐 여러 의견을 들어봤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좀 부정적인 의견이에요. 그렇다면 어쨌든 대선은 지금 한 32일, 3일 남았고 저희가 이 뉴스와이드에서 단일화 관련 얘기를 계속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까요? 글쎄요. 어쨌든 단일화의 러브콜은 그 후보 그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라도 계속될 가능성은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성사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 그것은 앞서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만 단일화가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타이밍인데 저는 타이밍을 이미 놓쳤다고 봅니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상당한 지지율이 탄력이 붙은 시점에서 단일화를 먼저 주도적으로 제기했어야 된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단일화를 하려면 단일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앞서 나왔던 것처럼 그것이 공동정부든 연합정부든 뭐 단일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에 대한 구상이 좀 준비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부재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철수 후보의 개인 주체적 의지입니다. 단일화 완주 의지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완주 의지를 지금까지 여러 차례 피력해 왔습니다. 네. 실제로
본인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지 않는 한 정권교체에 제가 본인이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여러 가지 막판까지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사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단일화가 불가능하다면, 단일화가 안 된다면, 각자 이 대선을 완주한다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 아마 우군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유승민 의원님의 합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뭐 정확한 그 말씀은 못 들었지만 그렇게 해 주신다면은 뭐 천군만마를 얻는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정 의원님, 유승민 전 의원 저도 참 이름 오랜만에 듣는데 왜 이렇게 잠잠한 걸까요? 그분의 정치 스타일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원팀 효과는 다 누리고 있습니다. 아까 여론조사를 보셨습니다만 지금 대략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의 비율이 55%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받는 표가 46%, 45%거든요. 네. 당 지지도보다 훨씬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팀은 되어졌고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단일화 협상을 할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공동정부 제안을 하면 된다고 보여지고 저는 후보 등록 전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토론 안 받을 때 저한테 막 그때는 제가 정무대응실장으로 일할 때였는데 물어보시길래 윤석열 후보 토론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DJP 연합을 할 때 김대중 후보가 김정일 총재한테 뭘 약속을 해줬냐면 총리와 더불어서 경제 강요에 대한 추천권을 줬어요. 네. 동시에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공천권도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다 이 내각제 개헌 문제에 대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3%를 얻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충청표에 있어서의 이전까지의 취약점들을 만회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는 확실하게 투표율을 올리고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표를 결집하기 위해서도 연대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거대 의석이에요. 네. 집권을 하더라도 소위 이 집권 세력을 광범위하게 힘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 세력들이 승세를 얻었다고 했을 경우에 민주당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낙선한 이후에 당권을 못 잡는 경우에 과연 지금 이 대선에 이렇게 계속 올인하는 게 맞냐 이런 내부의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확실히 승세를 얻는 문제는 단일화를 얻는 문제를 넘어서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우리 공동정부 구세하자. 그래서 소위 정권 교체 세력의 확실한 연합을 이뤄내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오히려 확실한 방법이고 그것을 전제해가지고 그럼 후보로 누구 할 것인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뭐 윤석열 후보는 한풀 여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제 기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후보 등록 전에 윤석열 후보가 공동정부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의 기대가 맞을지 저희도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장성철 교수님.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했는데 또 한 사람 있잖아요. 홍준표 의원.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이전에 뭐 둘이 만났다가 공천 갈등 때문에 공천 뭐 문제가 불거지면서 또 껄끄러웠다가 선대위 상임고문직 수락하고 다음 주에는 또 홍카콜라를 나간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9일 날 홍카콜라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가서 같이 대담을 좀 나누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어요. 사실은 1월 달에 홍카콜라 처음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 측에 연락을 해가지고 올해 처음 하시는 홍카콜라에 제가 좀 출연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먼저 제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홍준표 후보가 뭐 여러 가지로 다른 생각들도 좀 있어서 거부를 했지만 이제는 본인이 선대위 고문직도 맡고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본인의 향후의 정치적인 입지와 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목표들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더 화끈하게 이제 윤석열 후보 도와주고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이 참여해서 한 팀의 모습을 보이면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 뭐 원팀이 안 됐다 이런 얘기는 이제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 대변인, 저희 이제 1분 남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도 이게 궁금해요. 여의도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까 단일화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 나오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했던 대연정, 뭐 이런 어떤 문제의식에서 비롯본다면 또 앞서 DJ 연합도 얘기했습니다만 DJ 연합 자체가 5%의 JP에게 권력의 절반을 넘겨주는 연합이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후보 역시 이것은 뭐 정치 공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대연정이라고 하는 큰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5분의 패널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오늘 했던 얘기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좀 맞아떨어질지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와치해서 이 시간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